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 내용, 그 실무유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가 카페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카페에 조금 전에 올려놓고 왔고 36분 제가 좀 전에 찍었는데요. 소리가 송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저는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오캠으로 찍은 거 바로 올리니까 시간이 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하여튼 지금 한 20분 찍었는데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카페에 보시면 이제 금전 무상대출 처리대회에 따른 이익이 증여 실무유사항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실 요 원고 내용 PDF 파일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게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돈을 꽂았을 때 저리로 대출하게 되면 이제 증여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증여 문제가 없는 이자율을 산정하는 엑셀로 만든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2번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되면 그 이자율로 이제 약정서 작성하시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내용 관련돼서는 우리 책에는 2022년 절세설계 컨설팅 아니고요. 핵심 증여세 실무라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교재 내용의 원고는 그냥 몇 페이지인지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파트 2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금전 무상 대출을 따른 이익의 증여. 자, 타인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적정 이자율. 이 적정 이자는 세무상 적정 이자를 얘기합니다. 무이자나 세무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 이자율과 차익만큼이 그 대출 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증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고요. 자, 관련 법령 먼저 보면 다 상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요건. 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자,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로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자,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 그 이익이 일정한 계산 산식이 있겠죠. 그 이익이 거기에 따라서 산정한 그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자,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 해석하면 요 증여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없이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보시고 납세 의무자는 대출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자녀가 결혼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부모가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보태줬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자녀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녀가 싼 이자로 그 증여이익을 얻은 거니까. 자,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자, 무이자로 대출해 준 경우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경우 구분하는데요. 자,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 곱하기 적정 이자를 곱한 금액. 자, 요 1번 적정 이자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법인인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 여지가 있는데 개인 대 개인은 세무상 적정 이자는 4.6%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했을 때는 대출 금액 곱하기 4.6%한 금액이 증여 재산 가액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이자율로 했을 때는 역시 적정 이자율 금액하고 실제 약정한 그 이자 부분하고 차액을 증여한 거로 봐서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한 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증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1,000만 원 미만이면 그렇게 하더라도 증여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출 기간 계산 1년이고요. 1년마다 계산합니다. 증여 시기 대출한 날 합니다. 1년이 채워진 날이 아니고요. 돈 빌려줄 때 그때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자,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입니다. 자, 증여 문제가 없는 이자율의 산정. 이게 실무에서 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케이스가요. 자, 무상으로 대출.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한테 뭐 돈을 받지 않죠. 이자 안 받죠.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거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건 이자율 약정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기니까 이자를 받아야 돼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몇 프로 이자를 받느냐라고 정할 때 세무상 무조건
4.6%로 받아야 되는 거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4.6%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 대 개인의 거래, 법인이 껴있다 그러면 법인세법상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4.6%로 안 하면 안 돼요. 입금산입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은 그 이자 소득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소법상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 보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당이익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지라도요. 사업소득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 사업용 계좌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개인 본인의 계좌로 인출금으로 형태로 인출해서 그 계좌에서 대여를 하게 되면 부당이익 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문제는 요 증여 이슈만 검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무이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기는 걸 모르고 그런 거래를 하거나 또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하는데 우리 법인세법 실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 대 개인 거래인데도 4.6%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자 증여 문제가 없는 이자를 산정. 자 아까 과세요건에 보셨던 것처럼 이 증여 규정은 증여예산 가액이 아까 요 산식 있죠? 요 산식에 따라 증여예산 가액 산정하는 요 산식에 따라 계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과세가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했을 때는 원금이 217, 391, 3005까지는 1,0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원금 2억 1,700만 원 이하로 대여를 해줄 때는 무이자로 대여를 하더라도 증여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만 이 금액이 넘어가면 무이자로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무조건 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는 이자율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증여 문제가 없는 이자율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자 세법상 적정이자 원금 곱하기 4.6%입니다. 계산하고요. 딱 이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2번 원금 곱하기 약정이자. 자 이걸 몇 프로로 할 거냐? 요거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야 될 이자하고 실제 이자고 요 차이가 1,000만 원이 이상일 때 증여 문제가 생기니까 요 3번 차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2번의 약정 이자율을 시행착오법으로 계산해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엑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5억을 대여했다. 5억을 대여했는데 이게 만약에 무이자로 했다. 자, 그러면 적정이자, 여기 이제 세법상 받아야 할 적정이자잖아요. 원금 곱하기 4.6% 2,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증여재산 가액이에요. 2,300만 원. 자, 근데 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증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5억을 대여해주고 무이자로 받게 되면 1,000만 원이 넘게 되니까 증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이자율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몇 프로 해볼까요? 한 3% 해볼까요? 자, 3%하면 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니까 1,000만 원이 안 넘었잖아요. 그러면 자, 요 5억을 대여해주면서 세법상 적정이자는 4.6%가 아니라 3%를 하더라도 아무런 조세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게 1,000만 원이니까 한 200만 원 여유 있잖아요.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 조금 더 낮게 이자율 약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2.2%? 2% 해볼까요? 2%에 1,400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좀 더 높여야 돼. 2.5%. 1,050만 원이네. 이것도 1,000만 원 넘잖아요. 안 돼요. 2.4%? 그럼 더 넘지. 잠깐 2.6%. 예. 딱 1,000만 원이네요. 그죠? 딱 1,000만 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1,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러면 2.65. 예, 그럼 975만 원이잖아요. 1,000 안 넘죠. 그러면 요 금액을 하더라도 증여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4.6%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되면 요 금액이 이제 그 종합소득이 합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2.7% 아니 2.2개 실제로 실무하시던 여러분 그 소수점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소수점 한 자리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 보시면 거의 1,000만 원 돈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증여 문제가 없는 이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요걸로 약정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이자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고 있을 때랑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 부모가 한계 수율이 한 뭐 40% 걸리는 분이라고 하면 주민세까지 합치면 거의 뭐 44%, 45%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요거에 뭐 반이 거의 매년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이자율을 찾으시고, 자, 이게 이제 찾아졌으면 5억을 꿔줄 때 2.7% 약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약정서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결정한 내용대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죠. 5억 금리가 1%가 아니라 아까 2.65%였나요? 2.65% 이렇게 해서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여기 뒤에 보겠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4조가 대여금의 상환 기간으로 이자 지급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뭐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뭐 2년 단위로 할 수 있고 하겠죠. 어쨌든 적절한 기간을 정하시고, 여기 보면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매월 말일에 갑이 지정하는 실명 근무계절을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달 이자를 지급을 해야죠. 그리고 지급한 그 내역이 금융자료로 이제 남게끔 관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내용 관련돼서 볼게요. 보면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겁니다. 자, 금전 자체의 증여 문제를 없애기 위한 실무 절차입니다. 자, 금전 대환료 실무 유할 사항은 빌려준 원금, 아까 예를 들면 5억이 이게 나중에 이게 그 증여라는 이슈가 생기는 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뭐 그 다음 날 뭐 한 달 뒤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몇 년 뒤에 이게 증여다라는 그런 이슈가 생겨요. 그럴 때 5억을 빌려준 부모 입장에서는 아, 이거 증여 목적이 아니고 이거 꿔준 거다, 빌려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세무서에서 쉽게 인정을 안 해주죠. 꿔줬다 그러면 약정서 있냐, 뭐 공증 받았느냐, 이자 지급한 내역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실제 이게 증여냐 대여냐라는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증법 그 규정이 지금 제 정확한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계좌에 입금될 때 증여 추정 규정으로 들어와, 이미 2013년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입금된 사실 가지고 증여를 추정해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려준 5억이 이제 이게 대여냐 그 자체를 증여한 거냐라는 게 쟁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면, 대여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5억 전체가 증여가 되면 증여세 엄청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대여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약정서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점은 공증 받을 때 이제 그 빌려줄 당시 바로 근일 이내 또는 뭐 동일자로 입금한 날짜로 약정서 작성하시고 바로 뭐 1, 2주 이내에 공증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나중에 부랴부랴 뭐 급하게 약정서 작성해가지고 아 이거 뭐 꿔준 거예요, 증여가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면 세무서 쉽게 인정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무이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무이자가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뭐 2억 1,70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무이자를 하게 되면 이제 무죄가 되니까 5억의 경우에는 아까 2.65%를 받았어야 했잖아요. 증여 문제가 없는 이자율 약정이. 그래서 2.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이자 지급이 되고 약정대로 이자 지급이 되고 그게 금융자료에 남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금 자체에 대한 증여 이슈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실무적으로 조금 체크해야 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자, 초과배당 재원 관련된 겁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상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초과배당을 뭐 실무적으로 거의 못하는 거로 그런 상황이 됐지만, 16년 초과배당 하더라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면 증여 문제가 없다라고 상증법이 개정되고 나서 16년부터 2020년까지 초과배당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한테 이렇게 일부 주식을 증여해가지고 주주를 만든 다음에 주총에서 배당 결의를 한 그 금액을 대주주인 부모가 다 포기해가지고 자녀 쪽으로 초과배당을 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4살짜리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해가지고 부모가 포기해서 초과배당을 자녀한테 했다.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10억이었다. 4살짜리한테 10억이 배당이 지급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정말 그 텍스 플랜 차원에서 이런 플랜을 한 사람들은 자녀 계좌에 10억이 입금된, 물론 실제로 10억은 아니겠죠. 원천세액 띄고 이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니까 편의상 그냥 10억이라고 할게요. 자, 초과배당 받은 재원이 4살짜리 자녀의 통장에 10억 원이 입금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텍스 플래닝 한 분들은 그 계좌에 있는 금액 절대 안 건드리죠. 절대 거기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녀 돈이니까. 자녀 돈이고 이제 그 돈은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를 이제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시드머니 역할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 인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초과배당을 한 금액을 부모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자녀 통장에서 인출해가지고 부모가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자녀의 통장에 있는 자녀의 돈을 부모가 인출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증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여로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플랜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럴 때 그 자녀 통장을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과거 뭐 17년, 18년도에 이제 몇 억 단위 이렇게 초과배당한 자녀 거를 부모가 이미 빼서 조금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그대로 두게 되면 지금 부모가 이미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여 이슈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점에 금전소비세 약정서를 작성을 하시고 과거 지금까지 이자 지급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적정 이자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찾은 이자율대로 약정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과거 그 초과배당한 시점부터 인출한 그 사이에 이자를 줬어야 되는 금액들 안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소급해서 계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자 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상환하기 전까지 매달 약정서대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금융 흐름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언제 자녀의 계좌나 그 부모의 계좌가 열리게 돼가지고 증여 이슈가 세무상 생길지 그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 고객 중에서 초과배당을 한 그런 고객인데 자녀 명의로 입금된 그 초과배당 재원을 인출에 사용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인출에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거를 조금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